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어제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뒤에 여야 사이에 이른바 내탁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5년 지역 수건 사업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상황. 양평 군수와 지역 주민들이 오늘 오전에 비가 오는데도 서울 민주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물려 삼으면서 정치 공세를 펼침으로 해서 급기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타 당시의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원안추진입니까? 양평군민 분노한다. 고속도로 즉각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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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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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민들이 저렇게 비 속에서도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김원환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중요한 거는 IC를 설치하느냐, 나들목을 설치하느냐 여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원안에다가 추진하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이고 양평 군민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로 변경된 그쪽에다 설치하자는 의견 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평군만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예타를 받을 때 안 양서면 쪽으로 종점을 하는 안보다는 바뀐 안 그러니까 강상면 쪽을 종점으로 하는 게 훨씬 그 도로를 이용할 양평 군민들이 많아 보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평읍하고도 훨씬 변경안이 가까운 것이고 지금 그 예측치를 보면 원안대로 했을 때는 하루에 1만 6천 대 정도의 차량이 이용을 할 것이고 바뀐 변경안에 따르면 하루에 2만 2천 대 정도 이용할 것으로 보여서 변경안이 통행량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이 훨씬 많은 안으로 보이는데 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때문에 바뀐 거 아니냐. 그런데 2021년 6월에 당시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강화 IC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강화 IC는 지금 변경안으로 하지 않으면 강화면 쪽에 IC를 지금 화면에 붉은 노선 아니면 강화면을 지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IC를 설치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강화 IC는 나올 수가 없는 안이죠. 근데 민주당은 원래 자기네들 의견은 그냥 원안대로 하면서 강화 IC만 놓자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화면 쪽으로 전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지금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잠정 중단 그리고 원점 재검토 이 상황이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동학 의원님. 저는 저 데모가요. 이를테면 장소가 좀 잘못됐다. 국토부 장관 집 앞에 가서 하셔야죠. 저 데모를. 그리고 양평 군민을 민주당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은 정확했고 지금 사실 IC가 쟁점이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 원래는 거기에 이 교통 수요도 굉장히 많고 이미 15년 전부터 그러한 논쟁들 때문에 이것들이 쭉 이어져 와서 예타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원래의 본 목적인
차가 많이 밀리고 그곳에 몰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도 들여가지고 이 예타 조사도 했던 것인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데에 따른 정확한 이유 이것을 설명하는 게 급선무다. 근데 이거를 양평 국민들을 일부를 모시고 와서 민주당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건 완전히 논점 이탈이거니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저는 좀 물타기로 보입니다. 네. 예. 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강화 IC를 여기다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양평 군민들의 지금 주장입니다. 양평 군수와 물론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여기다 강화 IC를 설치하는 게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위에다가는 파란색 노선은 아예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백지화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이게 강화 IC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강화 IC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환경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보면 이 지금 두 번째 대한노선일 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 IC를 설치했다는 게 맞다 그러면 대한노선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침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땅이 저 대한노선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고 쳐도 저 노선 자체가 합리적이라 그러면 이거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만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예컨대 저는 이 기술적으로 분명히 처음에 노선과 대한노선을 따져보면 이게 교통 흡수 효과가 대한노선이 높다고 치고요. 네. 경제성도 만약에 좋다고 치면 그다음 환경학적으로도 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더 낫다고 치면 두 개 노선을 비교해서 이 두 개 노선을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라고 일단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을 한 노선 자체가 이게 뭐 김건희 여사 땅에 영향을 준다 해도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양평 서울 고속도로 자체가 김건희 여사 땅에 혜택을 줘요. 그러면 양평 서울 그 고속도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이냐 아니면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혹 제기를 하려면요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해야 돼요. 예컨대 의혹을 갖는다고 쳐요. 그럼 그 의혹이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만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그걸 추가해서 의혹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단정한 거죠. 예.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민주당사에 가서 하는 양평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대로 추진하든 아니면 기존 노선대로 추진하든 저것은 해당 부처에서 평가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백지화가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건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동부 지역, 경기도, 강원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면 중단된 이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 서로 싸우면서 양평 군민들, 주민들의 이 목소리가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쟁화되고 있는데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내로남불, 가짜뉴스, 민생 외면의 더러운 집합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양평 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김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희룡 장관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후한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예,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 임시국회 해야 될 텐데 이거 깜깜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아마 곧 국토위가 소집이 돼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게 되면 여야 사이에 또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모로 원희룡 장관의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실이 뭐든 간에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법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예타를 통과한 원안 계획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그 원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때만 해도 양평군은 원안이 여전히 일환이다.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는데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지금 이제 변경된 강상면 안을
단독안으로 다시 이제 양평군에 질의를 한 거예요. 양평군 입장에서 국토부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이제 안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거죠. 강상면 안이 일환으로 올라가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안 된 채로 7월 달에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 그 일가의 땅이 인근에 있더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당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는 거고 지금 앞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변경 노선이 합리성이 있다면 그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재검토 사안으로 밀어놓고 양평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들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데 원희룡 장관도 처음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게 늘공들의 문제다. 그랬었죠. 예. 어공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해받는 일을 안 했을 텐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였죠. 이게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그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취소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뭐가 이제 그 자꾸 뭐가 밝혀지고 의혹이 커지니까 아예 그냥 사업을 엎어버리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거의 2조 원짜리 국가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제 사업인데 장관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이걸 뒤집는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그 백지화를 백지화하고 어떤 안이 우리 양평 국민들과 애초에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와 목적에 가장 합리적인 안인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양평군 쪽에서 IC를 설치하자, 강화 IC를 설치해달라. 나들목이 없는 고속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변경안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또 이 나들목 설치 요구는 전임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도 요청을 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순전히 김건희 로드, 김건희 여사의 땅 때문에 국토부가 움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강화 IC가 설치가 되려면 변경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안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원안대로 고속도로가 시공이 된다면 사실상 서울 동부하고 이쪽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양평군의 인구 밀집 지역은 그냥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그냥 바라봐야 되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고 변경안으로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인 양평 읍내에서 가깝게 그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강화 IC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타 결과 이후에 발표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근거도 꽤 합리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용 대비 수익이 큰지 그리고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아닌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참 복잡한데요. 오늘 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입이다. 네, 괴담 카르텔은 최악의 카르텔이고 대통령 부인 겨냥한 정치 공세 집착증 수준을 넘어섰다. 가짜 뉴스 때문에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보고 가해자란 사실을 인정해라. 이렇게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은 과연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거를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겠느냐 또는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겠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 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적이 있지만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동학 위원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이 그러면 이 발언으로 볼 때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 조금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대선 때 이미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들여서 이미 예타도 했고 이 양평 군민들이 이미 원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것은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 자체가 관광 산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나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편익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이것을 독단 결정했던 것에 대한 이면에는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갑자기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더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어떻게 공약했던 사안을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미 예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다시 평가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러면 그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논쟁이 처음부터 일어났던 그 과정에서 어떤 공문서가 오갔는지 그리고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가 있었기에 그 이전에 했던 내용과 달라진 내용들이 느닷없이 국토부에 포함이 됐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의혹 제기하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윤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협의가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뭐 무기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약 사항이었고요. 근데 대통령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의사표현하기는 어렵죠. 김건희 여사가 일단 인발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이건 논란이 더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처 간에 예컨대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 그다음에 기재부의 예산,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의 뭐 추진 여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뭉쳐져서 이게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맡겨놓은 거로 보이고요. 이게 원래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원래 노선대로 가게 되는 것은 그 두물머리를 향한 6번 국도의 분비임을 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뒤에 그 나온 뒤에 예탈 이후에 야 우리 그 양평에 IC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평군에서 그 갈아탈 수 있는 이거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왔던 거고요. 이게 반영돼서 대한 노선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냐면 남양평 IC라고 해서 중부고속도로에 하나 IC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첫 노선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양평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양평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대한 노선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 대한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제안했던 바대로 이재명 그 당대표께서 토론하면 돼요. 토론해 가면서 어느 노선이 어떤 관점에서 이게 나은지에 대한 의사를 합쳐가면 되는 것이고 뭐 이것을 원래 노선을 또 고집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대한 노선이 따져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한 노선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정쟁의 대사는 아니고 각 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토론이 필요하다. 박원석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저걸 백지화하면서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타 부처나 아니면 여당에서도 다소는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산과의 협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장관이 저런 규모의 사업을 더구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취소시킬 수 없고요. 대통령실이 묵인했거나 혹은 승인한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 파장이 커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 원희룡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고 발표였다면 경질해야죠. 장관 마음대로 이런 식의 혼란을 부추겼다면. 그리고 자꾸 이제 IC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IC라는 것은 고속도로의 그 설계 단계가 아닌 거의 완공 단계에 가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조 변경을 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나중에 IC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강화가 아닐지라도 강화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은 그렇죠. 건데 양평군에 IC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고속도로의 최종 거의 완공 단계에 가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뭐 강화면에 그 IC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사반으로 안이 갑자기 변경된 게 타당하다. 그렇게 볼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어찌됐건 간에 쟁점이 많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백지화시킨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종의 이제 저 국책 사업을 걸고 지역 주민들을 협박하고 야당을 협박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요. 네. 야당 때문에 이거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리고 야당에도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 못한다. 이게 일종의 협박이죠. 예,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공방이 지금 심한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SNS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향해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 보려는 술수 부리려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는 사업 전면 취소하겠다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을 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지 그 정치적 셈법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탈당 후에 첫 공개 행사에서 심경을 밝혔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 SNS를 통해 장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선 자금 세탁, 정치 공세다. 가난 코스프레 한 적 없다. 어떻게 해야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 김남국 의원이 본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신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메쉬. 메쉬 소재라서. 이거 설정 아니에요, 우리? 아, 진짜 지금 눈물 흘리. 지금 이거 조금 찢어져 있었는데 지금.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자, 박원석 전 의원이 뭐 코스프레 한 적 없다. 내가 언제 서민 흉내 내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SNS 글하고 이제 묘하게 저 발언들이 겹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해야 진심 전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진심을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이 나온 이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젊은 이제 청년 국회의원이고 그동안에 일종의 이제 짠내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코인 부자에다가 국회 회의 시간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민주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도 있었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지금 진상조사도 진행이 되는데 두 군데 다 굉장히 불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고 갑자기 민주당을 돌연 탈당했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도 요구하는 자료를 지금 다 낸 게 아니에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라는 본인의 주관적 그 재단에 의해서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소명도 안 하고 또 당이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이제 여론을 향해서 혹은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민주당 뭐 개딸이라든지 이런 당원들을 향해서 저렇게 본인의 결백함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해받고자 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결국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통해서 이게 뭐 문제가 가려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의 말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3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3, 40억 아파트 살면서 낡은 가방 드는 컨셉은 버려야 된다. 국회의원이라 호텔에서 잔 적이 없다.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을 이용했다. 또 그 유튜브 채널의 소개팅 컨셉트로 촬영해 뭐 좋아하는 음식을 묻는 여성의 질문에 매일 라면만 먹는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한 것이 지금의 코인 논란과 겹치면서 굉장히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인 거래 내역 공개 없는 반성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반성의 시작은 코인 거래 내역 공개입니다. 거래 내역만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될 일인데 무엇이 두려워 회피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선 억울함만 호소하는 건 무죄 호소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호소인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무죄 호소인이라고 하는데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주 일부만 제출해 놓고 사실 근데 그 제출한 내역은 네티즌 수사대들이 꽤 많이 찾은 내용 정도만 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한때 100억 원 상당 정도로 평가되는 위믹스 코인의 취득 원천 자금이 무엇인지가 아직 해명이 안 된 상태인데 가난 코스프레를 한 적이 없다는 김남국 의원의 저 말은 별로 논평할 가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조민 씨의 입학으로 피해본 학생이 없다는 조국 전 장관의 말
이상의 어떤 그냥 궤변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게 증거가 다 있는데 가난 코스프레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는 것 같고요. 김남국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무소속 의원입니다만 사실상 친명계 민주당 의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궤변을 계속 늘어놓는 것은 본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 게이지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옳은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예, SNS를 많이 하는 그 정치인들이나 또 유명인들은 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의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이야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예, 아직까지 두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에 이재명 대표와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보신 화면은 과거에 대통령 경선 시절에 두 사람이 붙었던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월화수목금 중에 만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눌 걸로 보세요? 뭐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무역도 적자고 남북 관계, 뭐 미중, 뭐 무역 갈등 그 속에서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를 정함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국론이 또 분열되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뭐 후쿠시마 뭐 이 문제도 있고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의안으로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뭐냐? 이 근원에 도대체 무슨 원인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어차피 국민의 삶이 계속 앞으로 개선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대정부 전선을 크게 긋고 아마 이 두 지도자가 좀 제대로 좀 혼합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좀 당을 좀 쇄신하면서 국민의 삶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려면 다음 총선에서 결국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상에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보면 저의 희망이기도 한데요.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허심탄회하게 계산 없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늘 아래 또 하늘이 두 개 있을 수 없다고 윤 부회장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악수만 하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을 테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분당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탐색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 그렇죠. 이재명 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주제를 던졌을 때 상대방의 의사가 거기에 묻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쇄신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정부에 대한 그 입장은 거의 같을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특별히 두 분지간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낙연 지사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95년도 DJ가 추구했던 새로운 당을 먼저 차려서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2015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했던 그 당시에 그런 쇄신론, 그다음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이 당명까지 바꾸면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루트를 따라서 갈 것인지에 대한 탐색전을 할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는 당께서라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자기한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탐색 주제를 던질 것 같아요. 예. 혁신위원회 뭐 혁신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당내 선거기구를 언제 꾸릴지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두 분지간에 서로 간의 탐색 주제를 던질 것이다. 따라서 그 비공개로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사실 민주당 혁신위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라든지 또 이제 탈당, 위장 탈당에 대한 이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또 김홍걸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김홍걸 의원이 또 복당하는 이런 과정 등등에 대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쓴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지금 전망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호남 방문을 하셨을 때 예. 민주당의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지금 부패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경 지지층들이 보이고 있는 당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두고서 정면으로 지금 이재명 체제를 겨냥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낙연 대표님의 화법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귀국 당시도 좀 달라졌던 것 예, 같아요. 공항에서부터 보인 모습이 웬만하면 그 직설화법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그 톤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제 광주 가서 하신 말씀도 보면은 굉장히 화법도 직설적이고 톤도 높아져 있다. 결국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두 사람 사이에 타협점이 있느냐, 어느 선까지 타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갈등이 커질 것이고,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뭐 당내 그 대승적인 화합을 위해서 잘 지내봅시다 이럴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을 놓고서. 그리고 이미 지난 대선 때 양측 지지자들의 관계나 이런 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해석들이 많아요. 다만 다음 총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점이 있느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현직 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놓고 타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뭐 파국으로 가게 되면 두 분 다 뭐 별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두 분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 차려봤지만 찬밥 먹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해서 이게 뭐 분당한다거나 새로 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입니다.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오늘 오전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로시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We understood and we understand that preoccupations and concerns remain. 사과 원전의 핵 폐기물이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IAEA 최종 보고서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그로시 총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면담이 한 90분 정도 있었는데 실제로 공개 비공개 합해서요. 그중에 한 15분 정도만 그로시 총장의 발언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성토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그로시 총장이 중간중간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바깥에 있었던 지지자들이 그 안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뭐 소리도 내고 그래서 그로시 총장으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던데 오염수 방류를 일본한테 얘기해서 8월 하지 말고 늦춰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방류에 대안도 있지 않냐, 땅에 묻는 방법들 이것들을 일본에 요청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 모습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의 대리인입니까? 왜 일본 정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죠?
이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객관성, 과학성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 축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1년도 2월 달에 IAEA에서 일본이 해양 방출하게 될 경우 그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일본이 IAEA에 우리가 이렇게 방류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검사를 좀 해줘라고 해서 의뢰를 합니다. 사실상 용역업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와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저 지점도 용역업체 대표가 와서 하고 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깔아뭉개는 듯한 발언을 하냐면 객관성에서 이미 그런 방침을 정한기구에다가 당연히 그런 지침을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에 친화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터진 사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지구촌 전체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흐름이 쭉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원자력 업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위축될 것이고 일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고 전망이 밝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저는 국제사회 원자력 업계 전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기구가 객관성 있는 곳 아니냐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다 힘의 논리로 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IAEA에서 나온 저 보고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평행선을 계속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머지않아 한국도 이 야당 정치인들이 또 일본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그때도 좀 책임 있는 그런 답변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 오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핵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로시 총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용도 할 수 있고 또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원식 의원의 발언. 우리는 못 마시니 일본에 가서 마시라고 해라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그 검사 결과 나온 수치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 알프스를 통해서 세슘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것은 걸러지고 다만 삼중수소가 그 여과 장치를 통과하는데 그 삼중수소의 농도도 사실 빗물에 녹아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보다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방사능을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논리라면 그럼 마셔라. 근데 처음부터 맛있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로 안전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태도를 보면 원자력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를 마치 무슨 더불어민주당에 하청받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용역업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검증 결과에도 11개국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 과학자도 참여를 했고 중국 과학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우니까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왜 검사 결과가 없느냐 하는데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알프스를 통해서 여과된 방류될지 모르는 그 물의 검사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 결과는 시비를 못 걸고 이제 엉뚱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번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광우병도 그렇고 사드도 그랬습니다만 과학을 무시하고 자꾸 괴담을 생성해내면 국제적으로 계속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번 다녀왔었는데 일본으로 직접 항의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국내에서도 열심히 나름의 저지 투쟁하지만은 이것이 일본 여론에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 여론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본 가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가신다.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11분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을 가서 자비로 갑니다. 가서 평화적인 수단을 쓰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 저지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본에 가서 따져보겠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큰 성과는 없이 돌아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1 의원들 면면을 보니까 안민석, 양이원영, 유정주 등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방1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들이 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거로 보세요, 박원석 전 의원 보시기에는? 글쎄요. 어쨌든 뭐 저 오염수를 방류하고 안 하고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때문에 저 방위를 해서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그 좀 의미 있을 만한 대목은 일본 지금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일본의 시민사회 또 어업조합협회 같은 이해관계자 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방류를 앞두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쨌든 일본 국내적인 흐름과의 어떤 연대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뭐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 3인당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이 국가 간의 이 경계를 넘어선 정치권 혹은 시민사회 혹은 그 어업에 종사하는 그 관련 이해관계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양국 정부 입장에서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뭐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국제적인 연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과학적인 결과까지 못 믿으면 어떡하냐?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당연히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론전을 펼쳐서 수산물이 괜찮다라는 거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먹방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더 지나가면 그 어업인들이 아마 민주당에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한부잖아요. 어차피 9월 달, 8월 달에 방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게 끝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사무총장도 만나보고 일본도 가서 끝까지 한다라는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알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그 폐수가 그냥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또 과학적 증빙 자료도 있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과학적 설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치공세 소재로 정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라는 시험 탈출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외교적 문제도 있고 국제적인 위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좋습니다. 가세요. 다만 정도껏 해라. 이 정도를 넘어서면 이것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올 수도 있어요. 호혜적인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삼중수 얘기 쏙 들어갔지만 어쨌든 원자력 산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나라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후폭풍으로 돌아올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러니까 정도껏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속도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문제에 이어서 또 하나의 또 시한폭탄이 하나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 논란과 관련해서 고의 지연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드를 지연시킨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종북 굴종도 모자라 숭중 사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사드 배치를 철저히 방해하고 정상 운영을 지연시켰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신이자 국기문란이며 안보 주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이적 행위입니다.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안보 주권을 중국에게 사실상 헌납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이자 안보농단입니다. 정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기자회견을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했습니다.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전 대표를 조사해야 된다. 국민 배신이자 이 안보 주권을 포기한 사실상의 이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납부거부 이제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착수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은 또 하나의 사드 문제를 놓고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원래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에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환경 영향 평가의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영향 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진행된 평가 결과였고 그 문재인 정부 5년 내내는 일부러 그래서 사드의 정상 배치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게 약속했다는 소위 3불 1한.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3불 1한. 3불 1한은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이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1한은 현재 들어와 있는 사드도 대단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운영하겠다. 한자가 제한한다는 그렇죠. 한자군요. 그래서 예. 3불 1한 약속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중국에 의해서 사실상 그게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과 정부 입장에선 거의 사실상 주권을 상당 부분 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주권국으로서 그러한 굴욕적인 약속을 중국에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방중 당시의 발언도 사실은 대단히 굴욕적인 발언이 많았거든요. 저희 발언 좀 준비했는데 굴욕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중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미를 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도 굉장히 늦어졌고 그다음에 지연됐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진척이 거의 없다가 이 정부 들어서 1년 만에 급진전이 된 건데 국방부에서 그 경위와 관련된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어요. 이게 미국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1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에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는데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만 거의 2년의 시간이 갔고 그 뒤에 이제 성주 현지에서 이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무마하는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중 관계를 또 고려를 했겠죠. 그로 인해서 지난 정부가 환경 영향 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소극적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슨 뭐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따져볼 문제는 아니고
그건 역시나 이제 뭐 정치 쟁점을 저는 만들려는 거라고 보고요. 산불 정책 관련해서는 중국의 요구사항이죠. 그거를 그 지난 정부 시절에도 한 번도 우리 정부 입장으로 수용하거나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중국 쪽의 요구사항일 뿐입니다. 네. 자,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답답한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뉴스탑10 7번째 소식,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소식입니다. 음바페, 네이마르 이런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내용 채널A 구자준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강인 선수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Everyone, welcome in the 75 seconds. We'll try to learn more about you, the new PSG player, Kang In Lee. You ready? Yes. Favorite movie? Avatar. Favorite artist? Sam Smith. Language spoken? 한국어, 스페인어. First person you told about transferring to PSG? 가족. 네, 오늘 아침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반갑고 뿌듯하셨을 텐데, 자, 구자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몸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적료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구단이 어떤 구단인지 잠깐 설명드리면 최근 11년간 프랑스 일부 축구 리그에서 9차례 우승한 명문 구단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만큼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이제 입단을 하는데요. 이 구단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2,200만 유로, 우리 돈 약 313억 원으로 이적료로 평가돼서 입단을 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의 몸값은 최근 1년 사이에 무섭게 치솟았는데 작년 6월만 해도 600만 유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1,600만 유로가 치솟은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 사이에서는 김민재, 손흥민 다음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적료고요. 연봉은 따로인데. 또 따로 있어요? 예. 근데 이강인의 연봉이 400만 유로에 달하고요. 우리 돈 약 57억 원이고. 그리고 원래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마리오카에 입단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연봉을 조금 덜 받는 대신에 이적료의 20%를 받는 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게 셀론 조항이라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는 440만 유로, 우리 돈 약 63억 원의 부수입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 예능 프로에 슛돌이로 나왔을 때 그 애틋한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요. 완전히 어른이 돼서 지금 뭐 저희 축구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영국이나 독일 또 프랑스 굉장히 큰 리그에서 그것도 제일 우승의 가능성이 높은 구단에서 뛸 수 있게 되어서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그 팀에 메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메시가 미국으로 갔죠. 그럼 메시의 자리를 이강인 선수가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파리 생제르맹은 M&M 트리오라고 해서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이 3명의 조합으로 공격을 주도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메시가 공백이 있으니까 이강인이 이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금 돌아가신 유상철 감독과 굉장히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능에도 같이 출연하고. 맞습니다. 그 파리 생제르맹 구장도 경기라는 구장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시 코치를 맡았는데요. 고 유상철 선수가. 네. 근데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장이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유상철 선수가 월드컵 첫 골을 달성했던 그 경기장입니다. 네. 벨기에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의미가 있는 구단에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게 됐습니다. 예. 자,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 또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에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는 독일 미넨 이적 소식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축구 팬들 밤에 잠 못 이루시고 축구 경기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8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이 마약 운전 시민이 잡았답니다. 자, 고자준 기자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6차선 도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더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 뒤로 다른 보행자도 칠 뻔했는데 아슬아슬 옆을 비켜갔고요. 그러고도 약 150m 정도를 더 가서 표지판과 울타리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지난 1일에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밤 8시 20분쯤입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쳤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이 운전자를 붙잡고 보니 바지 뒷주머니와 손가방에서 케타민이라는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이 차량에 치인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보면 굉장히 아찔한데 음주운전이 아니고 마약 운전이었던 건데 시민들이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를 붙잡는 데 시민들의 역할이 컸는데요. 영상 다시 보시면 사고가 벌어진 뒤에 SUV 차량이 하나 보입니다. 이 사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SUV 차량인데 흰색 그 운전자가 도주하는 걸 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울타리를 들이받고 있는 그 운전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저렇게 뒤에서 막아선 겁니다. 차로 쫓아가서 막았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SUV 차량이 갑자기 막 쫓아오더니 그 철책에 부딪혀서 막 연기가 나고 있는 그 차량을 뒤에서 딱 가로막더라고요. 다른 차주분이 뒤를 못 가게 막아주시고 운전석 문을 못 열게 하려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냥 내리시더라고요. 걸어서 막 올라가시려고 하길래 그 다른 그 차 뒤에 막아주셨던 분하고 둘이서 팔로 못 가게 이렇게 팔로 붙잡고 있었어요. 방금 들으신 두 번째 목격자 남성분이 SUV 차주와 함께 그 피의자를 붙잡았던 분인데요. SUV 차주는 경찰이 도착한 후에 볼 일이 있다면서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표창합니까? 제가 경찰에 물어봤거든요. 네. 표창을 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저렇게 유유히 현장을 떠나시는 바람에 저분을 찾아야 합니다. 연락처가 없군요. 예, 그래서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천수 씨도 음주 뺑소니범을 붙잡아 공로로 경찰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았죠. 예. 언론에 주목받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의자,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표창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훈훈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의 9번째 소식도 사건 사고 소식인데 이건 좀 굉장히 아찔해 보이는 사고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서 요즘 여성을 노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죠. 지난 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검정 모자를 쓴 남성이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이때가. 네. 젊은 여성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죠. 근데 여성이 아파트를 들어가니까 뛰어가듯이 쫓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에 황급히 올라탑니다. 그리고 나서는 CCTV 영상이 없습니다. 이후에 여성이 내리니까 남성이 그 방향을 응시하다가 따라가는 그 영상까지만 CCTV 영상이 저기까지만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여성 집 앞까지 쫓아가서 폭행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저기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남성이 복도에 CCTV가 없다는 걸 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 출동 당시 남성은 도주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에 검거했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조사받겠다고 요청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이 목적이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저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도는 하지 못했던 겁니까? 아직 그 목적이었다는 건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네. 그 목적이었다는 게 만약 밝혀지면 혐의가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의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이죠. 그러니까 상계동 사건이 있은 이틀 뒤입니다. 경기 의왕시에서 이번엔 백주 대낮에 낮 12시 반 정도로 알려졌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여성을 끌고 가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폭행한 뒤에 강제로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기도 했는데요. 여성의 비명을 듣고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성이 결국 구속이 됐는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속영장 심사 당시입니다. 네. 그 당시 취재진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폭행을 하고 CCTV가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참 여성들 입장에서는 밤길도 무섭지만 저렇게 아파트 집에 다 와서 좀 안심이 들 텐데도 그 아파트 복도, 아파트 또 엘리베이터에서 저런 사건들이, 강력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김홍남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거는 성범죄의 의도를 갖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으면 이게 적어도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처벌 형량이 훨씬 올라가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폭행의 경위라든지 폭행 방법 그리고 그 사건 전체적인 그 과정을 봐서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처벌 그 법정형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다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다 많은 곳에 CCTV의 설치나 이런 범죄 예방 활동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구자준 기자. 그러면 사실 뭐 많은 저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뭐 잠재적인 많은 일반 소시민들을 범죄자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의심할 수는 없는 건데 저런 사건들을 좀 줄이려면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까요?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사건은요. 지난해 5월에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피의자가 묻지마 폭행을 한 다음에 CCTV가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CCTV 사각지대를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CCTV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CCTV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비 인력을 증원시키는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고요. 특히 의왕시 범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10분가량을 기다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에 전신 거울을 붙여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볼 수 있게 하면 범죄자가 조금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 전신 거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정면에도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내리고 다니는 걸 본인의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비용이겠죠. 그 CCTV를 층마다 달아야 되고 복도에마다 달아야 된다면 결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좀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CCTV도 사실 뭐 CCTV 사각지대 없앤다고 해서 범죄가 그럼 100% 예방되느냐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강력 범죄가 좀 사라지고 여성들이 좀 안심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보완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이 나는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에는 그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신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강력 범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걸로 대통령실에서 또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위원회를 경찰에서 열기 때문에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공개가 되는데 이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중간에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상황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물론 공개한다고 해서 완전한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제한적인 그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번 국회에서 좀 추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어제 롯데어 추첨 다들 해보셨습니까? 1등 당첨자는 9명이고요. 2등은 무려 16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2등도 사실 맞추기 어렵습니다. 당첨번호 6개 가운데 5개 맞춰야 되고 보너스 번호 하나 맞춰서 6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 2등 당첨자가 160명이라니요. 대단합니다. 1등은 28억 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2등은 2,70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운이나 행복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당연하죠. 자, 받는 행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반대로 주는 행복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1920년에 출생해서 올해 103세인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술이나 학문의 업적은 남길 수 없어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봉사는 할 수 있다. 정치적인 업적이나 경제적 유산은 남길 수 없어도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과 마음은 나눠줄 수 있다고요.
지난달 고려대학교에 누군가 630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돈은 아니더라도 나눠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고 나눌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네,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계속해서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